안녕하세요. 34세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동안 매일 듣던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과 고민을 몇 달간 하다가 드디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 남편을 떠올리면 제 인생의 가장 큰 흠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진짜 최악의 인간이었던 전 남편과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욕을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저는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잘하는 게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당장 학원부터 보내셨어요. 국영수 학원은 기본에다가 발레와 검도, 그리고 여자들이 꼭 거친다는 피아노 학원까지 사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 한 살 한 살 성장하며 모든 사교육들이 필요 없다는 걸 저 스스로가 깨달아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모든 학원을 끊어버렸답니다. 부모님이 무리해서 교육시켜주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가 싫어서 그만두었죠. 그래도 부모님의 애지중지한 사랑은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으셨답니다. 명문대는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는 4년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골에서는 자랑거리라고 마을 잔치까지 열어주셨어요. 덕분에 많은 이웃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홀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렇게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았답니다. 대학에 가서는 친구들을 거의 사귀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했어요. 부모님이 비싼 돈 들여서 지원해 주셨는데 술 마시고 노는 게 죄를 짓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4년 내내 과에서 1등을 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효도를 하겠다는 다짐이 제 인생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정말 신기했죠. 이 모든 게 부모님의 덕이라는 생각을 되뇌이며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렇게 제 나이 29이 되자 회사에서 대리를 달게 되었고 앞날이 더욱더 창창해졌죠. 부모님은 저를 축하해 주시겠다고 서울로 오셨어요. 부모님은 저를 흐뭇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셨죠. 즐거운 시간을 실컷 보내고 나서야 다시 시골로 향했는데 늦은 밤에 출발하셔서 걱정이 많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 염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고속도로에서 육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중간에 끼인 부모님의 차량은 반파가 되었답니다.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저는 세상의 모든 걸 잃었다는 상실감과 슬픔으로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해 시골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1년이 넘는 세월을 부모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답니다. 거의 먹지도 않고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억지로 눈을 감고 현실 도피만 한 거죠.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저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 부모님께 불효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바가 식당 서빙과 주방 보조였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죠.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처음 취직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게 쉽지 않기도 했고 저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서 들어가기 어려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식당 단골 손님 하나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경씨, 혹시 만나는 분이 계신가요? 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누군지는 알죠?
이 건물의 건물주라는 걸요. 아, 이거 참 괜히 돈 자랑하는 것 같네. 여하튼 저는 미경 씨를 매일 보다 보니 호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뭐 시간은 많으니까. 그래도 제가 미경 씨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꼭 진지하게 고민해주세요. 건물주인 상훈 씨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받은 재산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말하는 게 너무 당당해서 재수가 없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저에게 친절과 관심을 심하게 보여줘서 마음이 조금씩 열렸답니다. 성격도 좋고 인물도 괜찮고 평생 먹고 살 재산까지 있었으니 모자랄 게 하나도 없었죠. 또 저처럼 부모님을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몇 번 하다 보니 저도 상훈 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고 1년 뒤에는 결혼까지 하기로 했답니다. 미경아, 취직하려고 애쓰지 마. 나랑 결혼해서 편하게 먹고 살도록 해. 그래도 되는 걸까? 자기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인데 내가 그걸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 아이, 그럼 당연히 되지. 우리 이제 부부가 될 거잖아. 부부는 일심동체. 그런 말 들어봤지? 앞으론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란 말이야. 고마워. 미래가 암담했는데 당신이 날 이렇게 구해주네.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하늘에서 상훈 씨를 보내줬나 봐.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지. 뭐 어쨌든 우린 한 몸이 될 사람이니까 눈치 같은 거 보지 말고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자.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결혼하게 되었고 식당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된 상훈 씨의 덕을 보며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이가 소유한 5층 상가는 근처 상가들에 비해 작은 건물이긴 했지만 장사가 잘 되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남편은 매일 상가를 직접 관리하고 상인들과 소통을 했답니다.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좋은 관리는 없다며 매일같이 출근을 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의 조언대로 미술학원과 요가 등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며 몸과 마음을 단련시켰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저에게 쏟았던 사랑과 정을 그대로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결혼 생활은 1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다른 면을 보게 되며 크게 후회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매일 골프장과 많은 스포츠를 즐겼는데 거기서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잘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아주 더러운 카톡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당신 이거 뭐야? 여자가 한둘이 아니네? 당신 원래 이런 카사노바였어? 뭐야, 왜 남의 핸드폰을 엿보고 그래? 그리고 남자가 밖에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여자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허, 바람 피우고 아주 당당하네? 나랑 연애할 때도 이런 식이었니? 여자들 후리고 다녔냐고? 그거야 당연하지. 내가 건물주라는 거 잊었어? 여자들이 파리처럼 꼬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당신도 내가 건물주라서 넘어온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래, 맞아. 하지만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서 만나게 된 거야. 이런 바람둥이인 걸 알았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놀고 자빠졌네. 내 돈에 환장한 년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게 어디서 고고하고 얌전한 척이야. 하여튼 내가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든 상관하지 마. 지금처럼 핸드폰을 몰래 봤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남편은 되려 저에게 호통을 치며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이 이런 놈인 걸 알게 됐으니 더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해. 뭐? 이혼? 야, 남편이 바람 좀 폈다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
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건물주라서 이혼은 안 돼. 그냥 닥치고 내가 주는 돈 받아 쓰면서 살아. 싫어. 난 이혼해야겠으니까 당장 법원에 가자고.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야. 너 내 덕에 먹고 사는 걸 잊은 거야?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던 년을 출세시켜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이라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넌 내 손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대로 살아. 알아들었어? 저는 끝까지 이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편은 네 집게가 짖느냐면서 귀를 후비며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에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결국 각방을 쓰며 대화를 일절하지 않고 남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이가 이혼해주겠다고 할 때까지 그렇게 지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제 방에 들어와 욕을 실컷 날리더군요. 야 이년아, 내가 이만큼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지랄이야. 이래서 기집들은 맞아야 된다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술 취했으면 방에 가서 곱게 잠이나 자. 인연이 하늘 같은 서방한테 대드는 것 봐라. 그리곤 저에게 손찌검을 시작했습니다. 연신 따귀를 맞다가 반격을 해보려 했는데 힘에서 밀려 주저앉고 말았죠. 남편의 폭력성까지 발견한 저는 이혼에 대한 마음을 더더욱 굳히게 되었고 어떻게든 남편을 피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더하여 그 일을 벽으로 밀쳐버리고 가까스로 집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말 몇 마디만 하고 훈방 조치를 하더라고요.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넌 내 손바닥 위에 있다고 했잖아. 느낀 바가 있으면 닥치고 살아라. 아니, 난 이대로 못 살아. 당신하고 한 집에서 사느니 길거리 노숙하는 게 낫겠어. 또 발악하네. 그래, 마음대로 해봐. 길바닥에서 며칠 살아보면 나의 소중함을 깨달을 테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전 남편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려고 바로 진단서를 끊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말고는 답이 없어서 저의 통장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서 변호사를 구했죠. 며칠 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순순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소송을 하며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답니다. 제가 의붓증에 사치가 심한 여자라고 몰아세우는 작전을 펼쳤는데 고용된 변호사가 4명이나 되더라고요. 그것도 20년 이상 이혼만 전담한 변호사들이었죠. 법원에서 변호사들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판사는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위자료를 그것밖에 받지 못하자 화가 치밀었는데 그 인간과 이혼했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소송은 하지 않았답니다. 야, 너는 그냥 내 밑에서 용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지 이게 무슨 꼴이냐? 남자가 바람도 좀 피우고 손찌검 좀 했다고 소송을 해? 야,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았냐? 내가 1,000만 원은 기꺼이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잘 살아봐. 아마 서울 바닥에서는 손바닥만한 방 한 칸 구하기 어려울 거다. 이 나쁜 자식, 거짓말로 재판을 이겨서 그렇게 좋니? 이 더럽고 파렴치한 인간 말종놈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언젠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 빌게 하도록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줄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그런 날이 오도록 열심히 살아봐. 네가 무슨 일을 벌여도 내 돈한테는 안 돼. 세상 일은 죄다 돈이면 해결이 되거든.
남편은 끝까지 비아냥대다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혼자 법원 앞에 남겨지자 분노의 주먹이 쥐어졌죠. 그리고 언젠지 모를 복수의 그날을 생각하며 저의 갈 길을 찾아 떠났어요. 그렇게 이혼녀가 된 저는 다시 형편이 어렵게 되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방을 구했으니 당장 쓸 생활비가 한 푼 없더라고요.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게 된 꼴이 되었죠. 그래도 망나니 같은 전 남편과 사느니 지금처럼 고생하는 게 훨씬 나았으니 제 결정에 후회 따위는 하지 않았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하나 없이 살다 보니 많이 외롭기는 했어요. 그동안 서울로 와서 왜 친구 하나 만들지 않았나 하고 후회가 되었죠. 그런데 돌싱이 되고 반년 만에 어릴 적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주 가끔이었지만 그 친구가 유일하게 연락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저에게 연락한 이유가 제가 보고 싶거나 안부가 아닌 결혼 소식을 알리려고 했더라고요. 아쉽긴 했지만 모처럼 친구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 오랜만에 웃었답니다. 게다가 친구가 결혼하는 장소가 서울이어서 어렵지 않게 예식장을 찾아갈 수 있었네요. 얼마 뒤 드레스를 입은 친구를 만나 축하의 말을 남기고 결혼식을 구경하고 아낌없이 축하를 하고 사진까지 찍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예식장 입구에서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오늘 신부님 친구로 오셨죠? 저는 신랑 친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제가 오늘 결혼식에서 그쪽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거 아셨나요? 보아하니 친구 결혼식에 와서 여자나 꼬시는 하이에나 정도로 보였습니다. 됐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네? 저기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하려는데 왜 무시하려는 겁니까? 이봐요. 결혼식장 오면 댁 같은 남자들은 꼭 있는 법이죠. 여기 지천에 아가씨들 널렸으니까 다른 여자나 꼬시고 놀라고요. 하지만 남자는 의문의 표정을 짓더니 자기는 그런 놈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진심으로 저에게 반해서 꼭 만나고 싶다고 떨리는 입술로 말이죠. 그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진심인 것 같아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 이혼녀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저기요, 왜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가려는 거예요? 저 이혼녀라니까요? 그런데도 만나고 싶으세요? 네.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여자친구랑 동거한 적 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혼남이랑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이혼녀라는 핑계로 저를 거절하지 마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진지하다 못해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커피라도 한잔하며 대화나 나눠보기로 했죠. 그런데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하는 태도와 표정이 너무 선해서 좋은 사람이 분명하다는 게 느껴졌죠. 그래서 몇 번의 데이트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며 절대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사랑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우 깊이 빠져버렸고 그를 놓치면 죽을 때까지 후회가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저희는 뜨거운 연애를 6개월간 하고 바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부모님은 이혼녀인 저를 색안경 쓰고 보지 않으시고 예쁘게 봐주셨네요. 그래서 남편이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 제 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던 저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니 감개가 무량할 따름이었죠. 남편은 자기가 손해보는 결혼을 했는데도 저를 끔찍하리만큼 아껴주었고 보듬어 주었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준 수호천사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새로운 신혼집은 저에게 과분하리만큼 넓고 아늑했습니다.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아파트에 살게 되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층간소음 문제였습니다. 저녁 9시만 넘으면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건 기본에다가 사람들의 욕설과 다투는 소리가 난무했어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해봤는데도 그때만 잠시 조용했다가 다시 시끄러워졌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렵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도 집 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관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경고하고 돌아가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매일 밤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잠을 청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일 때문에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혼자 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위층에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어폰을 끼고 자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없어서인지 소음은 더 크게 들려와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고해도 안 되고 인터폰도 안 받고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직접 올라가서 따지는 게 낫겠다고 결론이 났답니다. 흉흉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으니 그 방법을 택한 거죠. 아파트 복도에 CCTV가 있고 하니 큰 걱정하지 않고 올라가서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한 번 울려서 나오지 않아 3번을 누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이윽고 현관문이 열렸는데 집주인의 얼굴을 보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구세요? 뭐야?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그게 뭐야? 설마 너도 이 아파트에 사는 거야?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야,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년이 2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와 산다고?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너 같은 거지 같은 년이 사는 아파트라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 그래서 초인종을 울린 이유가 뭐야?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층간소음이 해도 너무하잖아. 아래층 사는 사람으로서 얘기할게. 좀 조용히 좀 해라. 이게 아주 미쳤구나. 어디 돈 많은 논팽이 하나 물어서 기세가 등등하다 못해 내 집까지 올라와서 훈계질을 해? 너 나한테 복수한다고 했던 게 이거였냐? 돈 많은 놈 하나 물어서 나한테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일부러 내가 사는 집을 찾아온 거야? 뭐라고? 내가 그렇게 유치한 복수를 할 사람으로 보이니?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난 지금 이 아파트 주민으로서 당신 집에 따지러 온 거야. 층간소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가 좀 시끄럽게 구는 게 무슨 잘못인데. 그렇게 꼬우면 법대로 해. 지난번처럼 날 고소해봐 이년아. 여전하구나. 입에 걸레를 언제까지 물고 있으려고 그러니? 하긴 너는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야. 게다가 남한테 피해주는 게 즐거운 사이코패스기도 하지. 제가 똑같이 욕을 뱉어내자 전 남편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강타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올려다 봤더니 예전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이 거지 같은 년아. 내가 쓰레기면 넌 그 쓰레기를 처먹는 쥐새끼야. 내 돈 쓰면서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여하튼 재수없게 다신 여기 올라오지 마라. 초인종 또 눌렀다간 그땐 뒤지게 맞을 줄 알아. 그리곤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현관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누를까 했는데 겁이 나서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경찰서에 신고해 제 피해 상황을 알렸죠. 그러자 경찰관 둘이 왔는데 온갖 인상을 쓰면서 걸어오더군요. 또 층간소음 때문이냐며 조금 참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짜증스럽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전 뺨을 맞았다고 전했더니 뭐하러 올라갔느냐며 맞은 게 제 탓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뺨을 맞은 건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하라고 무책임한 말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요즘 뉴스에 경찰관들 행실이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진짜 부하가 치밀었어요. 결국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눈이 감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고백하기로 했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말해봐. 뭔데 그래? 내가 이혼한 이유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제가 겪은 일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전 남편이 많은 여자들하고 바람을 피웠어. 날 만나기 전부터 카사노바 기질이 다분한 놈이었나 봐.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더니 술 처먹고 들어와서 날 사정없이 때렸어. 뭐야? 그런 인간 말종이었어? 그런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은 거야? 미안해. 좋은 과거도 아니고 해서 숨기려고 했지. 어쨌든 난 이혼 소송까지 갔는데 그 자식도 맞소송으로 날 의부증과 사치가 심한 여자로 밀어붙였어. 당연히 다 거짓말이었지. 그런데 그놈의 이혼 전담 변호사들에게 제대로 밀려서 위자료도 거의 받지 못하고 이혼했어. 정말 화가 나는 일이네. 자기한테 유감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게 말이야. 어제도 우리 위층에서 소음이 심해서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니까 내 전남편이 나오더라고. 진짜로? 진짜 그 자식하고 악연이네. 이사 온 집의 위층에 전남편이 살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 그래서 별일 없었어? 아니, 내 얼굴을 보자마자 쌍욕을 해대면서 재수없다고 내 뺨을 갈겼어. 그래서 어젯밤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한숨도 잠을 못 잤어. 그리고 경찰이 왔다가 그냥 떠난 사실까지 그대로 전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달아오르며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개자식, 감히 내 아내한테 손찌검을 해? 가만두지 않겠어. 제대로 복수해줘야겠어. 미안해 여보. 나 혼자 참아낼까 생각도 해봤지만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은 거야. 많이 놀랐지? 아니야. 얘기 잘했어. 그런데 뺨은 괜찮은 거야? 생각보다 괜찮아. 어젯밤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살짝 부었다고만 하더라. 천만 다행이네. 아무튼 내가 이 자식 아작을 내버리겠어. 그러지 말고 자기 동료들 불러서 같이 올라가면 안 될까? 자기야, 나 검사야. 그것도 강력계 검사라고. 이런 피라미는 나 혼자서 상대해도 충분해. 제 남편은 범죄자들에게 악명 높은 검사였습니다. 머리도 좋았지만 유도와 격투기로 다져져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이윽고 층간소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오가며 싸우는 소리였죠. 때가 왔다. 지금 올라가야겠어. 당신도 같이 갈래? 내 뒤에서 구경이나 해. 내가 어떻게 당신 전 남편을 조지는지 말이야. 당연히 나도 따라가야지.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야구방망이라도 들고 가려고. 됐어. 저런 놈은 한 손으로도 해결 가능해. 자, 올라가 보자. 어떤 놈인지 면상을 똑똑히 보고 제대로 응징해줘야겠어. 남편과 저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위층 현관 앞에 다다랐습니다. 잠시 후 목과 손의 관절을 우두둑 소리를 낸 그이가 초인종을 울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 전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야, 이 개자식아! 남편은 주먹을 휘둘러 전 남편을 신발장 뒤로 자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내를 모욕하고 뺨까지 날렸겠다?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전 남편은 숨소리를 쌕쌕 내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 뭐야? 아이, 저 거지 같은 년 남편이냐? 내가 버린 년 주워다 같이 사는 주제
어디서 주먹질이야?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인간 쓰레기이자 약자한테만 강한 말종. 남편이 다시 휘두른 주먹에 또 맞고 자빠졌습니다. 아직 멀었어. 다시 일어나. 여보, 그만해. 이 정도면 됐어. 이러다 사람 잡겠어. 이런 자식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당신은 구경이나 하고 있어. 전 남편이 힘으로 밀리는 걸 알게 되자 우산을 집어들고 남편에게 덤볐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손쉽게 우산을 빼앗고 전 남편을 제압했어요. 범죄자들 손목을 꺾듯이 비틀어 잡았더니 전 남편 입에서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좀 놔줘! 당신 마누라 다시는 안 건드리면 되잖아! 이 새끼 너, 내가 지켜볼 거야. 다시 내 아내 건드리거나 헛소리를 했다간 평생 병원 신세 지게 해주겠다고.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것 좀 놔주세요. 남편은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돌아가려는데 전 남편 방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모습이 잠깐 보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동작 그만! 하고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검사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사였어요? 그런데 왜요? 우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온 건데 왜 그러세요? 내가 방금 도박판을 본 것 같다. 돈다발을 정확히 봤다고. 이 새끼 아주 종합 쓰레기였구만. 현행범으로 발각됐으니 뒤로 물러나. 검사님 왜 그러세요?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한판 한 거 가지고. 내 눈에 들어온 돈다발은 재미가 아닌 것 같은데. 비켜! 남편이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문을 열자 남자 넷이 모여 앉아 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얼마나 많던지 작은 게임이 아니라 누군가는 패가 망신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남편은 즉각 신분증을 보이며 검사라고 밝히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거실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연락을 하고 형사들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이렇게 큰 도박판을 벌이다니 정말 대단들 하네. 여기 현금만 대충 봐도 3억은 되겠는데 야, 니들 재벌들이라도 되는 거냐? 그러자 전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검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건물주들인데 재미삼아 판을 벌인 거예요. 그래, 이제야 층간소음의 원인을 알겠네. 그동안 도박판을 벌이느라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야? 그럼 상습 도박죄로 기소를 해야겠군. 왜 그러십니까, 검사님? 저희가 저기 있는 돈 다 드릴 테니까 제발 그냥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 사모님과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이젠 뇌물까지 바치시겠다? 넌 이제 새 됐어, 이 자식아. 단단히 각오해라. 깜빵에 가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의 말이 끝나자 전 남편과 도박꾼들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너 내 아내한테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워서 재판 이겼다며? 남자 자식이 할 짓이 없어서 그딴 거짓말로 재판을 이겨? 내 아내에게 한 짓에 수십 배로 갚아줄 테니까 바지에 오줌 찌를 준비하라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히 깨닫게 해줄 테니까. 검사님, 저한테 바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잡아가지만 마세요.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전처에게도 당장 사과하겠습니다. 맞다. 내 아내가 있었지? 용서 빌어봐.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손찌검까지 했으니 당신이 상처를 심하게 받았겠지. 나 같은 놈은 맞아도 싸. 당신이 화가 풀릴 때까지 내 뺨이라도 때려. 응? 그리고 당신 남편한테 날 잡아가지 말아달라고 부탁 좀 해줘. 그제야 저는 웃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았던 뺨을 여러 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나고 강하게 말이죠.
전 남편은 얼굴이 부어 올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 손으로 싹싹 빌었답니다. 당신이 이제 말할 차례야. 얼른 검사님한테 신고 취소해달라고 해줘. 내가 왜? 난 당신한테 받은 걸 돌려줬을 뿐이야. 그리고 내 남편은 내가 말려도 끝까지 널 잡아 넣을걸? 범죄자들한테 독종이라 불리는 검사님이라고. 전 남편과 도박꾼들은 포기라도 했는지 한숨만 내쉬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도박꾼을 체포하고 현장에 있던 돈다발과 도박판을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압수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조서를 받게 되었답니다. 현장 증거를 남편에게 그대로 들켰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털어놓았다네요. 저희 집 위층의 집은 전 남편이 도박을 하려고 마련한 두 번째 집이라고 알렸어요. 조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저희 윗집을 구한 거죠. 그렇게 모든 걸 실토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도박꾼들이 죄다 초범이어서 짧은 징역을 가게 되었답니다. 다만 전 남편은 예외였습니다. 도박장을 마련한 죄가 포함되자 상습 도박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을 받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어느 공기 좋은 교도소로 들어가 감옥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제 남편이 전 남편을 제대로 응징하고 생지옥을 보여주어서 너무 기쁘고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면회를 찾아갔습니다. 진짜 승리한 자의 미소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면회를 거절하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단 한 번에 제 면회를 수락하더군요. 이야, 꼴이 말이 아니네?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 그랬어. 나한테 복수를 제대로 했네? 검사 남편을 둘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대단하다. 내가 전에 말했었잖아. 당신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올 거라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복수를 해버렸네? 아주 꼴 좋다. 그래, 실컷 욕해라. 욕하는 건 좋은데 당신 남편 좀 말려주라. 어? 지금 내 상가를 조사하고 있다던데 그만두라고 좀 해줘. 아, 그래서 면허를 받아준 거구나. 내 남편이 당신 상가 운영하는 게 수상하다고 하던데 아마 탈세를 했다지?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잖아. 당신 말대로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했다고. 그러니까 나 먹고 사는 밥줄을 좀 놔줘. 이렇게 부탁할게. 글쎄, 내 남편은 일에 있어서는 내 말을 절대 듣지 않아. 그리고 그만두라고 부탁도 하고 싶지 않고 말이야. 미치겠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망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응, 네가 무슨 일을 더 당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아. 너 때문에 내 인생에 심한 스크래치가 났으니 여기서 더한 짓을 당한다 해도 내 마음은 시원치 않다고. 젠장을. 기집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곡골이 뭐야 이게. 야, 그냥 꺼져라. 너 같은 년 도움 없어도 나 쉽게 안 망해. 손해 좀 덜 보려고 만났더니 개진상을 부리고 있네. 네 검사 남편도 얼마 못 가 널 버릴 거다. 세상에 너처럼 사람 질리게 하는 년도 흔하지 않거든. 개자식 눈에는 다 개자식으로 보이나 보지? 내 남편은 너랑 근본부터가 달라. 어쨌든 앞으로 재밌는 일이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깜빵에서 잘 지내봐. 전 남편은 궁시렁거리면서 들어갔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나왔답니다. 그리고 검사 남편이 전 남편의 탈세 혐의까지 탈탈 털어서 막대한 돈을 환수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전 남편 재산의 대부분을 왕창 빼앗기고 말았죠. 여보, 진짜 고마워. 이제 그 자식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고맙긴. 당신을 괴롭힌 개자식을 내가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당신인 건 알지? 앞으로도 내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응, 난 당신 믿어.
그 자식이 깜빵에서 속 끓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맙고 사랑해. 그렇게 제 복수는 막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달콤한 꿀 같은 사랑을 이어갔고 얼마 뒤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떠나고 저의 핏줄이 생기길 끝없이 소망하고 갈구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저는 이듬해 예쁜 딸아이를 순산하게 되었고 제 3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육아에만 몰두하고 정신을 쏟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딸아이가 너무 유난스러워서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밥도 대충 때우다시피 했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내자 딸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하고 조용한 꼬맹이가 되었어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남편과 못다했던 시간을 보내려고 틈틈이 나들이도 가고 뜨거운 밤도 자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에게서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답니다. 당신 전 남편 말이야. 그 석 달 전에 출소를 했는데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 뭐? 또 들어갔다고? 설마 도박으로? 그렇다니까. 그 자식 도박 중독이 심했나 봐. 아이,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자식이 어느 타짜한테 제대로 걸렸는지 전 재산을 탕진했다더라. 타짜들 수법이 돈을 따주게 해줬다가 한 방에 재산을 털어먹는 건데 그 올가미에 쉽게 걸려들었나 봐. 그 상가는 물론이고 살고 있는 집도 다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타짜한테 농락당하고 다 빼앗긴 거지. 그래서 본전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사채를 써서 여기저기 도박장을 오가면서 빚더미에 올랐어. 그래서 지금 거짓골로 감옥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다네. 그거 참 쌤통이다. 모든 게 인과응보에다 사필 규정 아니겠어? 그 자식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출소해도 갈 곳이 없을 거야. 사채업자들이 돈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아마 출소해도 도망 다닐걸? 뭐 기껏해야 쉼터나 전전할 거로 예상이 돼. 너무 기쁜 소식인데? 여보, 우리 파티하자. 그 자식이 쫄딱 망하고 거짓골이 된 데다 감옥까지 갔으니 축하 파티를 해야겠어. 저는 샴페인을 들고 와 남편과 축배를 들며 진짜로 복수의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전 남편을 완전히 잊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연 채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써보았네요. 세상엔 진짜 어리석고 멍청한 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두들 사람 조심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배우자와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릴게요.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